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코인이 미래의 장세진입니다. 오늘 KDA의 강성우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최근에 중국이 가상자산 시장이 굉장히 핫하게 부상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주실 것 같은데 오늘 말씀 어떤 주제인지 좀 네.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중국이 드디어 미국, 유럽과 함께 그 가상자산 글로벌 중심 국가의 야망을 드러냈습니다. 예. 야망. 사실 중국 하면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게 뭡니까? 2017년도부터 그 가상자산의 그 ICO 유통을 금지한 가상자산의 대표적 규제 국가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찍부터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반대적 의사를 표명을 하고 있었죠. 왜 그러냐면 첫 번째 보면은 중국이 세계 최초의 중앙은행 기술 앞에 그 디지털 위안화를 연구 개발하고 착수를 했다. 그래서 달러 대체 기축 통화를 노린다는 것이고, 그리고 지난해 1월 달에 보면 세계 최초의 국립 대체 불가 토큰 NF 거래소를 개장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작년도 10월 달에 드디어 가상자산 글로벌 허브 홍콩,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 지금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미국, 유럽, 중국 패권 경쟁이 본격화된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인데, 오늘은 중국이 가상자산 글로벌 중심 국가를 노리고 있는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2017년부터 중국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회장님? 그렇죠. 그러면 그 시계열상으로 좀 간략하게 연간 단위로 좀 알려주십시오. 중국의 가상자산 규제 정책을 어떻게 그동안 연대로 추진했을까요?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난 2017년 7월 달에 중국인민은행이 중국 내 가상자산 거래소 일제 조사를 했죠. 이어서 2017년 9월 달에 중국 내 가상자산 공개 ICO 금지 정책을 발표를 하고, 그리고 2019년도에 보면은 가상자산 그 채굴 산업을 도태 산업으로 지정한 데 이어서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아예 가상자산 유통, 채굴 전면 금지를 시행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지난 2017년도에 그 가상자산 ICO 금지 정책을 발표할 때에 미국의 사례를 들면서 우리나라 역시 그 가상자산 코인 ICO 금지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동안은 대표적으로 중국인 경우도 코인 ICO라든지 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동안 그 중국인 사례를 들면서 우리도 그 여러 가지 금지 정책을 했었지만 제도적 조치를 하지 않으면서 우리나라 시장이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자, 보면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규제를 많이 했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저희도 그 산업을 따라갔는데 갑자기 얘네들이 규제를 확 풀면서 뭔가 글로벌 시장의 점유율을 높이는 모양새가 되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는 상황인가요? 있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누구누구에게는 미리 예정된 계획이 있었구나. 이것도 계획일 수 있다. 저는 중국 정부의 고도의 어허. 예정된 계획인데 그것을 외부적으로 표출하지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금지 정책을 쓰는 것 자체도 그렇죠. 큰 계획이었다. 전체 흐름 속에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어느 시점이 오니까 때가 되니까 착착착 하나씩 보따리를 그럼 어떤 관점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첫 번째 그 중국이 지금 그 글로벌 가상자산 그 중심 국가를 노리는 정책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부분인 경우는 2014년도에 세계 최초로 디지털 위안화 중국 12대시 연구 착수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뭐 달러 대체 기축 통화까지 노리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인 경우는 세계 최초로 지난 1월 1일 날 베이징에다가 국립 디지털 자산 거래소, 여기에 보면은 이제 NFT를 거래하는 곳으로
시장을 열었죠.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인 경우는 지난해 10월 달 드디어 우리는 자꾸 기사를 보면 말이죠. 홍콩이라 그래요. 네, 많이 쓰죠. 홍콩을 많이 그 좀 쓰고 홍콩이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별도의 국가처럼 예. 여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나 이건 저는 오늘 분명히 표기를 어떻게 쓰냐면은 중국 홍콩이라고 용어를 씁니다. 왜? 이제는 중홍콩이 명확하게 중국에 속한 그렇죠. 지역의 일부일 뿐이라는 거죠. 마치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자꾸 외부에는 우리 특히 그렇죠. 그 언론에 계시는 분들도 이거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데 중국 홍콩이라 쓰지 않고 홍콩이라 쓰다 보니까 과거에 영국령 홍콩으로 착각한 거예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홍콩을 가상자산 글로벌 허브 그리고 이를 통해서 디지털 금융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세 가지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중국이 미국, 유럽과 함께 가상자산 글로벌 중심지의 본격적인 출사표를 발표했다 그렇습니다. 뭐 그거와 비슷하게 중국이 또 세계 최초로 디지털 형식의 위안화를 법정 화폐로 또 인정한다는 내용의 또 인민법 그 개정안을 또 냈는데 이것도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중국인 경우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 같은 경우는 2016년도부터 대부분의 국가가 도입 연구를 착수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국은 2년 앞서서 다시 말하면 비트코인이 불장을 보일 때 네네. 이미 그 가능성을 예측을 하고 우리가 이거를 활용한다면 중국의 그 디지털 위안화가 오히려 달러를 대체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2014년도에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한 14년도에 가상화폐가 금융에 미칠 위험을 우려하는 연구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세계 최초로 그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연구에 착수를 해서 현재 보면은 그 3단계로 중국은 이미 그 디지털 위안화의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 1차 한정된 지역 내 시범 사업, 두 번째는 시범 도시 간의 교차, 세 번째 부분은 중국 전체 플러스 홍콩 그리고 주변 국가까지 확대할 정도로 지금 3단계 실험을 마치고 작년 말 기준으로 8,270만 개의 디지털 위안화 지갑 그리고 6억 건 이상의 거래 상당한 수준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인민은행의 그 디지털 화폐를 그 일반 위안화와 같은 가격을 갖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도 또 짚고 넘어갈 부분은 보니까 중국 창수시 같은 경우는 예. 지난 5월 달부터 공무원 봉급을 디지털 위안화로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하. 근데 그게 문제가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디지털 위안화 그러니까 종이 위안화 1위안화 이코로 디지털 위안화이기 때문에 가격이 같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여러 가지 그 시청에서도 업무가 간단해지거든요. 어허. 제가 중국 창수시 공무원이다 그러면 제 지갑에다 그냥 2,000원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이 10억 인구가 된다고 했을 때 그렇죠. 전반적으로 뭐 전부 다 사용할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이 사용한다고 가능성이 하면 높죠. 거기다가 화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그러면서 파급력이- 지금 아시아 지역 내에 패권을 누리고 있어서 아시아 그 디지털 통화에 대장을 하겠다라고 하는 아하. 거거든요. 가능성이 아예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인 거네요.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여건으로 봐서는 어렵겠지만 그러나 일단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다 보면 그 아예 주저앉아 있으면은 결과가 없겠지만 그렇죠. 대안이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이 코인 대표 금지 국가인 것처럼 외부에 포장을 하고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여러 가지
복합적 계획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다 보니 중국이 또 디지털 화폐를 통화 유통량에 또 같이 포함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간 화폐의 가치에 의해서 유통량을 움직이는 그렇죠. 것을 같이 또 정책을 넣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예, 마찬가지지만 특정 국가 안에서의 유통량 통계에 CBDC를 포함한 국가는 중국이 유일합니다. 그렇죠. 그 정도로 중국 내에서는 디지털 위안화가 나름 비중을 갖고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12월 달부터 중국 내에 유통된 디지털 위안화를 중국 전체 유통량 데이터에 포함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 작년 말 보면은 전체 중국 내의 통화량의 한 0.13% 수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2021년도에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를 사용하는 인구가 700만 명인데 2030년도가 되면 10억 명까지 갈 것이다. 제가 봤을 때는 2030년도가 되면 중국에서 보편적으로 그러네요. 이용할 것이다. 왜 그러냐면 중국인 경우는 그 공산당 일당 독재 국가잖아요. 그렇죠. 정부가 하고 싶으면 하는 겁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부가 하고 싶어도 개인정보라든지 민간의 저항에 부딪히면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못할 확률이 높죠. 그리고 또 미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년마다 선거를 해야 돼요. 그럼 선거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국민들의 저항이 되는 정책을 하는 그렇죠. 집권당은 당연히 어려울 상황이 되고. 국민들에게 민심을 잃어버리면서 네. 재집권을 못하거나 아니면 집권하는 기간에도 식물정부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나 중국인 경우는 일반 자유민주 국가처럼 2년 단위 선거를 하지 않는 나라잖아요. 그럼 중국이 하고 싶다면 한다. 좀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상황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가능한 게 뭐냐면은 개인정보를 국가가 관리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디지털 위안화를 중국 정부가 전국적으로 확장한 것도 어떻게 보면은 개인 사생활 통제의 한 방편이기도 합니다. 이게. 왜? 그럼 모든 정보가 중국 인민은행에 집결되잖아요. 그렇네요. 그럼 국가는 너가 한 일을 알고 있다란 말이에요. 그 어저께도 AI를 다루는데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AI가 그렇게 답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강성하면은 너는 음식은 뭐를 좋아하고 원하는 것들. 옷은 어떻게 입고 네. 생활 패턴은 어떻기 때문에 그에 맞는 강성호가 좋아하는 답을 준단 말이죠. 하긴 뭐 저희가 카드 내역을 보면 뭐 어디에서 많이 쓰는지 그렇죠. 그런 걸 다 아는데 그걸 이제 국가에서 다 알 수 있다는 그럼 어떤 위안화를 굉장히 중국에 쓰도록 하면 자동적으로 그러네요. 중국 정부는 14억 인구 개개인의 성향과 취향 완벽하게 통제가 그렇죠.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는 디지털 위안화를 아마 과감하게 전 국민 사용을 확대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이 뭐 중국 내에서만 하는 거 외에도 또 아시아권으로 계속 이걸 확장을 하려고 있는 약간 뭐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중국이 그 디지털 위안화를 그 전 세계 각국 중에서 최초로 채택을 하고 확장하는 목적은 궁극적으로는 그 달러 기축 통화 체제에 대한 도전이거든요. 그렇게 비로소 이제 양강 G2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정책적 기반 하에서 이걸 하고 있는데 작년도 9월 달에 그 중국 정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디지털 위안화는 중국 내의 시장만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아시아권 영내 수준을 확장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달러 의존도를 줄이고 그 자리에 아시아권 내에서의 그 달러 의존도를 줄이는 대신에 디지털 위안화로 그 시장을 대체시켜 나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뭐 현장에 그렇게 될지 여부는 시간이 가야 나오겠지만 그 중국 입장에서는 일본의 엔화라든지 한국의 원화, 아세안 10개국 회원국을 아우르는 범아시아권
영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국 정부가 발표했는데 실질적으로 지난해부터 중국의 그 아시아 위안화 구상에 따라서 태국, 홍콩, 아랍에미리트 등이 참여한 가운데 그 시범 사용 테스트까지 마쳤습니다. 거기다 작년도에 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러시아와도 함께 그 디지털 위안화, 디지털 루블화를 그 무역 결제 대금으로 쓰는 등등을 통해서 중국인 경우는 디지털 위안화의 글로벌화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년 후에 아까 뭐 10억 정도를 예상한다고 했는데 그렇죠. 그게 10년 정도의 시간을 꾸준하게 한다고 하면 아시아권에서 사용을 해도 제가 봤을 때는 10억 명이 계속 쓰고 돌아다니는데 그걸 아시아에서 안 받아줄 리는 없을 그리고 거고. 아시아권의 같은 경우는요. 한국은 그렇지만 네네. 한국이나 일본을 제외하고 그렇죠. 상당수 동남아 국가들의 화교가 그렇죠. 맞습니다. 경제권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많잖아요. 예, 맞는 것 같습니다. 태국이라든지 뭐 인도네시아라든지 그렇게 되면은 바로 중국이 그 점을 공격하는 거죠. 왜? 경제와 상권을 갖고 있는 화교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침투를 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가능할 것 아시아권 같습니다. 내에 네. 그 디지털 위안화 확장권, 다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뭐 인도네시아에서 그 화교권 재벌 그룹이 우리 소속 재벌의 회사에서는 디지털 위안화도 공식 화폐 중 하나로 쓴다. 네. 그럼 자동으로 확장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건 정부의 의지와 관계없이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인 경우도 우리가 참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되고, 그리고 아시아권 내에서 지금 그 패권을 다투는 것이 중국, 일본, 한국이잖아요. 예. 그러면 한국의 입장에서도 디지털 위안화의 그 확대 추이를 예의주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그 지속적인 의견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에서 그러니까 NFT 시장에 대해서 선점을 하기 위해서 또 국영 기업까지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참 이것도 의례적인 상황인 것 같긴 이게 합니다. 참 그 깜짝 놀랐거든요. 우리나라는 얼마 전까지만 지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 내가 여러 방송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중국은 코인 금지 대표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 않다. 내년 1월 1일이 되면 그 대체 불가 토큰 그것도 정부가 인가를 해주는 거래소가 아니라 국립 거래소죠. 그렇죠. 국가 거래소죠. 국가가 직접 거래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서 지난 1월 1일 날 국영 대체 불가 토큰 마켓플레이스인 중국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이라는 국영 거래소가 베이징에서 개소를 했죠. 다만 중국인 경우에는 그 대체 불가 토큰 NFT를 하지 않고 디지털 수집품이라는 명칭을 쓰면서 현재 중국 내에 그 3개 기관이 관여를 하더라고요. 국영기술거래소, 국영미술전시회, 민간기업인 디지털 유한공사 3개 기관이 참여를 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도 말은 좀 명분은 괜찮아요. 시장의 과도한 투기를 방지하면서 온라인 거래를 활성화시키다. 맞잖아요, 이게? 맞습니다. 예. 근데 전 세계 공통의 화두란 말이죠. 근데 중국이 제일 먼저 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특히 여기도 주목할 부분인 경우는 중국 항저우 온라인 법원이 작년도 11월 달에 NFT를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가상자산 중 하나, 에셋, 자산으로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 보면은 NFT에 대한 법적 성질에 대해서 명확하게 첫째 법은 없고 둘째 법원 판단까지도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항저우 온라인 법원 같은 경우는 작년도 11월 달에 가상자산 중 법적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재산 중 하나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윤타오 중국 디지털 저작권 서비스 센터 주식회사 회장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국가 문화 디지털화 전략,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 국가 문화 디지털 전략 중 하나로 이걸 한다. 그리고 블록체인과 NFT를 기반 기술을 해가지고 문화 산업을 혁신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다. 이거 봤을 때에 우리나라 그 문화부가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잖아요. 아니 왜냐하면 그 미카법에서도 NFT가 지금 법제 안에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법적 네. 규정에 속해 있지 예. 않죠. 근데 이게 의외로 중국 같은 경우는 좀 발빠른 행보라고 아예 법으로 보시면 인정을 돼요. 해버리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윤타오 중국 디지털 저작권 서비스 센터 회장의 멘트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문화 디지털 전략 중 하나다. 그리고 블록체인과 NFT를 기술로 해서 문화 산업을 혁신적으로 발전시키고자 국립 NFT 거래소를 만들었다. 중국으로서는 역사가 오래된 나라잖아요. 그렇죠. 이 컨텐츠가 다양하단 말이죠.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도 빠르게 중국이 갖고 있는 그 다양한 문화적 저변을 디지털화 시킨다라고 하면은 세계적인 새로운 시장을 그렇죠. 창출하는 거잖아요. 참 발빠른 행보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그동안은 이런 거를 모르고 중국은 코인 금지 국가야. 네네. 코인 금지 국가야. 맹목적 주장을 해왔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도 이제는 G10 국가이면서 앞으로 성장을 하려고 하면 주변 국가들의 모든 정책 흐름에 대한 행간을 읽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